안녕하세요. 이현희 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2024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죠. 2.0% 성장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2023년도보다는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이다. 2023년도에는 1.4% 성장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높다. 이건 뭐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떨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다시 한번 끄집어 냈습니다.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수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뭐 공급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민간 소비가 있고 정부 지출 또는 정부 소비가 있고 그리고 투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리고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R&D 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출과 수입 이게 있는데 이걸 수출의 수입을 빼면 이제 우리가 보통 순수출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GDP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민간 소비가 1.1%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가 안 좋고 정부 지출이 그래도 1.7%까지 했는데 그것도 2.0%보다 좀 미진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특별히 건설 투자가 좀 마이너스 성장해서 이게 지난해 경제 성장을 좀 끌어내렸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이 수출이 지난해 무려 6.9% 성장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그나마 2.0% 성장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산업별로도 좀 들여다보면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가스, 수도 사업 뭐 이런 것은 그래도 좀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데 특별히 건설업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서비스업에 들어가면 뭐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뭐 금융통신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뭐 이런 보통 이제 영세업자들이 주로 하는 그러한 분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히 주로 수출 수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대외 그 직접 투자 그리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하는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2.0%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 좀 잘 돼서 그렇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난해 말이죠. 2024년 12월까지의 상품 수출 그리고 또 상품 수입을 변화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품 수출은 여기 보시면 지난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상품 수입은 도리어 좀 감소하다가 좀 정체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순수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DP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래서 상품 수출에서 상품 수입을 뺀 그 순수출이 좀 그게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GDP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장에 월별 수출 증감률을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 수출 증가율이 1월 달은 무려 18% 이상 성장을 했어요. 쭉 성장했는데 5월 1월은 거꾸로 마이너스 10.3% 역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해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난해 1월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것이 547억 달러였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수출한 것은 491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10.3%밖에 되지 않더라. 뭐 이렇게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달 말에 우리 설날 연휴가 굉장히 길었고 특별히 또 정부가 뜬금없이 월요일을 공휴일로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또 조업일수 자체가 또 하루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그럼 괜찮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무역 수지를 한번 보시죠. 무역 수지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에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 해는 계속 우리가 흑자를 봤고요. 뿐만 아니라 2023년도도 6월부터는 계속 흑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흑자를 봐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그래도 좀 굴러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내수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비가 좀 살아나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투자도 막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살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수출이 잘 돼서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어떻게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는 다시 또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지난달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15대 수출 주요 품목별 수출액과 증감률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하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계속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무려 101억 달러 정도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이게, 증감률로 보니까 이게, 8.1% 정도, 성장했더라. 문제는, 다른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가 다시 또 플러스 성장했고요. 나머지는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 플러스한 것은 이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세모 표시한 것은 정부 발표 문건은 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죠. 다 이제 지금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게 지금 큰 문제고요. 특별히 이 반도체는 그래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도체도 이게 굉장히 그 경기에 민감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또 이게 반도체 나름의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사이클이 지금 지난해 이제 피크를 찍었고 이게 이제 하강 국면을 이렇게 가면서 이 반도체 수요가 줄고 또 반도체 수출 가격도 좀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러면 뭐가 플러스가 될 거냐? 이게 다 이미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다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 지역별로도 보시면 이게 정말 처참한 상황인데 이 미국이 이제 여기 92.9억 달러로 해서 중국을 제끼고 1위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제 지난 한 20년 가까이 계속 미국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어요. 그 전에는 물론 미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미국이 역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증감률을 보시면 미국도 이미 마이너스 9.4% 성장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미국이 그러니까 지난해 1월과 이 올해 1월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9.4% 성장했다. 중국은 무려 14.1% 역성장했고요. 아세안이라든가 EU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게 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 또는 국가인데 다 마이너스고요. 중남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CIS 이렇게 러시아 연방도 그렇고 전체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그런 플러스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지난달에는 특별히 이게 설날 연휴가 길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2월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2월은 좀 플러스로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해는 또 설날 연휴가 2월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고 2월은 그래서 플러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3월부터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이 더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좀 면밀히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문제인데요. 이 해외 직접 투자가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통 우리가 FDI 하면 나가는 FDI가 있고요. 들어오는 FDI가 있는데 나가는 FDI를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고 들어오는 FDI를 우리가 보통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지금 더 많다. 2024년만 놓고 보면 671억 달러 해외 직접 투자를 했고요. 반대로 들어오는 것은 그새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346억 달러다. 사실 그 전전해에 보면 이게 거의 2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이렇게 많았어요. 이거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로 이게 지금 해외 직접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이제는 미국이에요.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뭐 SK라든가 뭐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저감법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조금을 줄 테니 들어와라 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 내 관세를 높이 때릴 테니까 너 관세 맞기 싫으면 들어와서 직접 생산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으로 이 직접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언뜻 보면 우리가 많이 그래서 거기 가서 생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많이 하면 거기서 많이 돈을 벌어들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좋죠. 왜냐면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이러한 직종들은 다 보면 고임금 직종들이에요. 그래서 임금도 또 높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그러한 직군들,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다 해외로 그것도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나라가 이 GDP에서 보면 이게 그나마 플러스 나타난 게 뭐냐면 외국에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향해서 플러스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서 이제 배당금 수입이라든가 뭐 이런 거기서 또 이제 실제 이제 영업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영업 이익이 우리나라에 이제 플러스로 잡히거든요. 그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GDP에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게 고용과 직접적 연관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용 상황이 굉장히 나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에 직접 투자해서 벌어들인 그러한 소득 그리고 또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해서 벌어서 나가는 소득을 뺀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본원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걸 본원소득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려 266억 달러 플러스였다. 이게 GDP에 플러스를 잡히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이 그래도 플러스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게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2.0% 성장하니까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용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것도 내수로도 연결되지도 못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물론 1.0%나 1.4%보다는 좋지만 이게 제대로 실제 내실 있는 성장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 GDP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남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상품 수지는 우리가 계속 플러스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출하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상품 수지는 그래도 플러스인데요. 그것도 이제 올해부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수지 하면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해외 여행 나가시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서비스 수지고 아니면 해외 여러분들 뭐 챗 GPT라든가 뭐 아니면 각종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멤버십 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멤버십 피를 내면 이게 다 뭐냐면 서비스 수지에서 적자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해외 여행 가는 건데 해외 여행 가서 쓰는 것이 이제 해외 여행 지급이라고 하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가 들어서 쓰는 것을 여행 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이 항상 위에 있잖아요. 이게 2001년 1월부터 제가 쭉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때는 두 개가 비슷했는데 계속 플러스 됐고 이게 비슷한 순간이 또 언제냐면 항상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할 때, 이게 2008년 초고요. 또 한 번이 언제냐면, 여기, 최근에,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할 때, 이때 그랬고, 나머지는 계속 우리나라의 여행, 지급이, 여행 수입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미, 이게 다시 또 이제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 상까지 막 가면서 이게, 계속 적자폭이 커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나타나면 이제 경상수지가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원소득 수지,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과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투자해서 벌어서 나간 소득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이제 플러스가 되면 이 경상수지하고 본원소득 수지 이거 전부 다 합했을 때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제 그게 국제 수지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요. 그 플러스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외환 보유액의 이제 증가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해요. 2021년 10월에 이게 4,692억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 2025년 1월에 가면 이게 4,110억 달러까지 이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난달도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는데 이게 줄어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의 이제 보도자료인데요.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4,110억 달러로 그러니까 지난달 2024년 12월에 비해서
5.9억 달러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감소한 것은 당연히 이게 이제 그동안 계속 환율이 막 계속 튀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막 튀니까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이제 시중에 많이 풀어서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세계 9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 뭐 일본, 스위스, 뭐 인도, 러시아 뭐 이렇게 있고 한국이 무려 9위나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GDP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한 13위 내지 한 14위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여기 왜 안 들어갔을까요? 미국이 이거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GDP 규모가 큰 미국은 들어가 있지 않죠. 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유로를 쓰는 나라.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고 또 유로도 또 이 전 세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무슨 뭐 외환위기를 겪을 그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을 달러를 많이 보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다 빼버리면 여기 보면 중국 여기 중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스위스, 인도, 러시아 이렇게 사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예요. 유일하게 독일 정도가 들어갔는데 독일도 이게 GDP 규모로 보면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GDP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게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나라에 투자된 그 달러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한국인이 우리나라의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면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달러가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이렇게 더 많이 사실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이게 100억 달러 정도면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계속 이제 달러가 계속 더 전 올라갈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계속 막으려고 하다가 이게 4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 해서 더 이제 확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환율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게 202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만 기본적인 추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놓고 보면 10년 내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그 전까지 포함하면 1997년하고 그리고 또 2009년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9년 이제 그 세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에 이제 제일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가 있는데 지금 억지로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추세를 계속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스무딩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기본적인 추세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인데 이게 너무 갑자기 막 너무 뛰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외환 거래 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만하게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스무딩하는 역할 정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추세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결국 외환을 다 소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97년 외환위기를 겪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이제 통계청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난달까지 보면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 1.5, 1.9, 2.2 계속 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게 환율이 높아져서 이게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동안 그 한국은행이 또 금리도 좀 낮췄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물가를 좀 자꾸 자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2.2% 정도 올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서비스 물가 지수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게 결국은 지금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0년도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추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올랐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이런 아니면 유럽 국가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안 높아서 안 높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공공 여러 가지 그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가스 요금 이거 아니면 여러 통신, 교통 요금 같은 걸 갖다가 정부가 계속 억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 어쨌든 이게 높아진 수준이었다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2까지 갔는데 제가 좀 전에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공공요금도 그냥 다 그냥 마음대로 올라가게 계속 사실은 뭐 지금 뭐 전기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 어떻게 하고 완전히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이 이제 그 전기값도 올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찍어 눌러서 그나마 2.2%인데 이게 앞으로 이게 더 높아질 소지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원유 가격이 뭐 환율이 높아져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따로 하나 더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전열 동월비로 보면 아직 그 원유 도입 단가는 이 마이너스예요. 세모 표시한 게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물가 상승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많이 풀고 그러면서 이게 도리어 국내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를 자꾸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이것도 앞으로 이제 환율이 또 계속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그러면서 또 원유가도 이제 도입가도 높아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수입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이게 또 물가 상승을 또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쁘고 물가 상황도 좀 나쁘다. 그래도 적어도 경제는 상저하고고 물가는 반대로 상고하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진다던데 정부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냐는 거죠.